코리아연구원 변진흥 원장입니다. 판문점 선언의 시대정신 구현을 위한 시민 강좌 그 6번째 시간입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오늘도 이 시간을 함께하고 계신 시청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전문가를 모셨기 때문에 대담 형식이 아닌 강좌의 형태, 즉 강의 형태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분단 75년과 한미동맹 새 지평을 열자라는 주제를 함께 풀어가실 분은 현재 통일연구원의 연구위원으로 계신 서보혁 박사님이십니다. 우리 서 박사님은 평화, 인권, 외교 분야의 전문가로서 통일부 그리고 외교부의 정책자문위원으로 계시고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과 북한연구학회 부회장도 맡고 계십니다. 서 박사님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교수로 계시면서 많은 글과 저서, 공저 등을 내셨습니다. 특히 분단폭력, 한국 군사화에 관한 평화학적 성찰을 비롯해서 한국 평화학의 탐구, 평화운동 이론 역사 영역, 대북제재 현황과 완화 전망 등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평화에 관해서 특히 한반도 평화에 관한 연구가 깊으십니다. 서보혁 박사님의 강의를 먼저 1시간 정도 시청하신 후에 시청하시면서 시청자들께서 댓글로 질문해 주신 현안들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서보혁 박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서 박사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주제가 시청자들께서 상당히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또 그렇게 만드는 한미 동맹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약 1시간 동안 강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서보혁입니다. 오늘 무더운 날씨에 건강하신지요? 저와 함께 오늘 우리 분단 상황 하에서 만들어지고 지속되고 있는 한미 동맹 관계를 어떻게 보아야 할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국책연구원에 속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연구자 개인으로서 드리는 말씀이고 저희 연구원과 공식적인 입장과 관계가 없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강의는 크게 4개의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이 동맹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한 이론을 좀 살펴봄으로써 우리 한미 동맹 관계를 평가하고 전망하는데 보다 체계적인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미 동맹 관계가 전개되어 온 과정을 살펴보고 오늘 가장 중요한 동맹 관계의 현황과 쟁점을 세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미 동맹 관계를 우리가 어떤 틀과 방향에서 전망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동맹 이론입니다. 우리가 이제 한미 동맹 할 때 이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워낙 익숙하기 때문에 이 동맹이 목표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안전 보장을 우리가 말 그대로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획득하기 위해서 이 동맹을 우리가 추구합니다. 그러면은 그 목적인 안전 보장을 획득하기 위한 방안은 이 동맹만이 아니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이 군사력 증강이나 군축 그리고 집단 안전 보장 등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동맹은 자기 스스로 자기 나라 힘만으로 국가의 안전 보장을 획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호 관계에 있는 국가, 특히 약소국 입장에서는 강대국의 힘을 빌어서 안전 보장을 추구하는 어떻게 보면 비대칭적인 양자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군사력 증강은 자체적으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나 군축을 보시면은 명시적이거나 잠재적인 적대 국가와 함께 상호 군사력을 감축함으로써 자신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고 상대의 안전도 보장하는 것이죠. 이것이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한 상호 안전 보장의 주요 내용입니다. 군축은 양자적 방법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동맹은 양자적인 방식을 통해서 이 적대국에 대한 어떤 군사적 위협을 막기 위한 군사력 증강의 길이기도 합니다. 이에 비해서 집단 안전 보장은 이 다자적 방식이죠.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위에 부분은 언제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오른쪽이
레이건 전 미 대통령이고 왼쪽이 이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이었죠. 이분 두 분이 80년대 말에 핵무기 감축 협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안전보장 방안 중에서 군축에 해당되는 것이죠. 밑에 그림은 여러분 어떤 그림으로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이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회원국으로 참여하는 나라가 늘어가면서 그 시간대를 색깔별로 표시한 것입니다. 이 나토는 집단 안전 보장, 여러 나라가 함께 앞으로 있을지도 모를 자기 나라에 대한 안전을 집단적으로 공동으로 획득하는 것이고, 또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국가가 안전 보장이 위협받을 때 회원국으로서 또 참여하는 이런 방식이죠. 그러니까 안전보장 방안 중에서 동맹이 중요한 방안이긴 하지만은 다른 여러 방안들 중에 하나이고, 또 다른 방안들과 함께 서로 이 믹스해서 함께 추구해 나갈 수도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은 이 동맹이 형성되는 배경은 어떻게 되느냐? 앞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크게 세 가지 요소입니다. 첫 번째, 공동의 명시적인 적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한미 동맹을 예를 들면은 우리는 아주 쉽게 답을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남침 위협,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 이것이 한국과 미국이 동맹을 형성하게 된 공식적인 입장이고, 이런 입장은 이 동맹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명분으로 지금까지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명시적인 이 적의 위협을 그 한 나라가 단독으로 대응하기 곤란할 때 두 나라 이상이 형성하는 것이 이 동맹입니다. 그리고 양자 동맹도 있고 다자 동맹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세 번째 요소로서 국가 간에 공동 대응하는 데 있어서의 그 공감대가 있어야 되고, 특히 이 동맹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 동맹에 참여하는 국가들 내부에서 대내적인 지지 여론,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 경제적, 군사적인 힘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 한미 동맹이 처음 형성되었을, 제가 지금 형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속 변천은 또 다른 이유들이 추가적으로 작용하는 것인데, 이렇게 보면 한미 동맹은 한국 전쟁 발발을 계기로 해서 이 세 가지 동맹 형성의 배경이 다 갖추어져서 전형적인 동맹의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죠. 동맹이 만들어지는 요소들을 두 가지 차원에서, 왼쪽이 하나의 묶음이고요, 오른쪽이 하나의 묶음인데, 저 왼쪽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의 요소를 보면은 상호 공약된, 공식적으로 상호 약속한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예를 들어 보죠. 그러면 한반도에 어떤 안전과 평화에 대한 위협이 있었을 때, 또 이 동맹에 참여하는 한미 각국의 국가 안보에 관한 위협이 있을 때 서로 군사적인 대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조약이라고 하는 국제법적인 공식적인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치적인 또 외교적인 수사가 아니라 명백한 군사적인 방식으로 상호 협력한다는 것이 갖추어질 때 동맹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국가를 형성하는 중국가 단체나 뭐 테러 집단이나 이런 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있는 국제법적으로 인정된 국가 간의 동맹이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럼 오른쪽을 한번 보시죠. 오른쪽에 볼 것 같으면은 공통된 국가 이익과 새로운 국가 이익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공통된 이익은 동맹이 형성될 때의 측면을 말씀드리는 거고, 새로운 국가 이익이라는 것은 동맹이 지속되면서 발전, 변화해 나갈 때 추가되는 이익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전쟁이 발생했을 때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오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를 보존케 하는 것, 그리고 이 지역에서 미국의 국가 이익을 계속 유지시키는 것이 처음에 한미 동맹이 만들어질 때에 공통된 이익이라고 한다면은 벌써 70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국제 질서도 변화됐고 한미 관계에 있어서도 그 비대칭성이 상당히 완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와 또 기후 변화 시기에 한미 동맹 관계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이익이 새롭게 추가될 수 있는 것이죠. 과거에는 반공 또는 북한의 남침 위협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경제적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한미 동맹이 투사되는 공간적 범위가 한반도에 국한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사례가 몇 번 있었고요.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동맹의 요소들이 이렇게 시간대별로 또 여러 측면별로 요소들로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이 동맹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생물학적인 유기체 같은 것이죠. 살아 꿈틀거리고 발전하기도 하고 쇠퇴하기도 하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는 동맹의 형태, 유형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 형태를 소개해 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일방적이냐, 그리고 양자적이냐, 다자적이냐.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한미 동맹 관계는 이 중에서 양자 동맹이죠. 앞서 소개해드렸던 나토는 이제 다자 동맹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미국이 지금 사실 아시아 태평양 북쪽 지역에서는 한미일 동맹 체제를 형성해서 중국에 대한 잠재적인 위협을 억제하거나 아시아 태평양 전역에 있어서의 미국과 동맹 국가들의 어떤 이익을 공동으로 추구해 나간다고 할 때 이 한미일 동맹은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 이 두 개의 양자 동맹을 하나로 이 3자 동맹으로 합쳐서 시너지 효과를 미국이 추구하는 것이죠. 특히 이제 냉전이 해체되고 중국이 이제 부상하면서 미국이 이와 같은 것들을 다자 동맹을 추구하고 있는데 유럽과 같은 형태로. 근데 한일 관계가 지금 원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국의 계획대로만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칭적 동맹, 비대칭적 동맹인데요. 이것이 그 네 번째 있는 후원 수혜 관계랑 좀 혼란을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이 대칭적 비대칭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양자 동맹을 예를 들면 A라고 하는 나라와 B라고 하는 나라가 동맹을 맺으면서 추구하는 그 이익이 서로 맞닿아 있느냐, 또 공통된 부분도 있지만 서로 차이 나는 부분도 있느냐. 그래서 그 대칭성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대칭적이냐 비대칭적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이 북한의 핵 개발, 그러나 북한의 남침 위협 이런 부분들은 한미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동맹으로부터 추구하는 목적이죠. 이건 대칭적 측면이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어떤 경제적 이익을 일방적으로 추구하는 경우, 그런데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유엔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발언권이나 지위를 높이는 것을 한미동맹으로 추구한다고 할 경우에 이 부분은 한미동맹에 있어서 비대칭적인 측면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형태는 이 동맹의 성격, 동맹이 어떤 내용을 주로 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로 봤을 때 군사동맹, 경제동맹, 가치동맹 또는 이념동맹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이 특정한 동맹이 변천해 나가면서 이 동맹의 범위가 바뀌거나 또는 확대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미동맹은 여러분 이런 유형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어떤 성격의 동맹인지요. 또 이 세 개의 동맹 중에서 뭐 군사 동맹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까? 아니면은 다른 성격을 갖고 있는지요? 이것은 이제 한미 동맹의 변화 발전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잣대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후원 수혜 관계 또는 안전 보장과 주권의 관계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이제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에 동맹이 맺어질 경우에 강대국은 약소국의 국가 안전, 때로는 그 정권의 안정을 제공해 주는 대신에 이걸 후원이라 하고, 대신에 그 약소국은 그 강대국한테 어떤 경제적인 다른 어떤 군사적인 이런 이익을 제공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주한미군을 과거에 군사 권위주의 정권에서 자기의 정권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 주한미군의 어떤 역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서로 강대국은 약소국한테 정권이나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대신에 약소국은 강대국의 어떤 무기를 구매해 준다라든지 그 나라의 군대의 주둔을 계속 받아들인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후원 수혜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앞서 말한 대칭적 비대칭적 동맹 관계와 약간 비슷할 수도 있는 사실 좀 다른 것이죠. 이것은 수평적 또는 수직적
또는 뭐 평등한 관계 또는 위계적 관계 뭐 이렇게 이름을 바꿔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형태에서 한미 동맹 관계는 어떤 형태에 해당되는지 또 어떤 변천이 있는지 앞으로 역사 과정을 좀 통해서 좀 더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각각의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맹 이론에서 또 중요한 게 동맹의 안보 딜레마인데요.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동맹국 사이에 형성되는 만들어질 수 있는 딜레마인데요. 예를 들어서 연루의 딜레마라고 하면은 동맹국 A가 동맹국 B가 추구하는 어떤 정책에 너무 깊이 빠져들므로써 자기가 원치 않은 어떤 분쟁에 빠져들거나 아니면은 그 나라와의 동맹 관계가 자기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더 깊이 빠져드는 경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003년 노무현 정부 때 이라크 파병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박정희 정권 때 70년대 미국이 베트남을 침공하면서 상당한 시간 동안 베트남 전쟁이 있었죠. 거기에 우리 한국군이 파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반대 여론, 특히 노무현 정부 때 반대 여론이 심했죠. 그 이유는 이 동맹 이론에서 봤을 때는 한국이 불필요하게 또는 과도하게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세계 패권 전쟁에 빠져든다라고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반대했던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반대의 동맹의 딜레마 중에 하나가 포기의 딜레마인데요.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동맹국 미국 예를 들어서 동맹 관계에서 너무 자주성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동맹 관계에서 비대칭성을 강조하다 보면서 동맹 관계가 약화되거나 종료될 수 있는 그럼으로써 자체적으로 국가 안전 보장을 추구하기 어려운 가운데서 동맹 관계가 끝날 수 있는 이런 포기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강대국 약소국 관계에 있어서 강대국이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유혹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약소국의 국제적 지위라든지 정치적, 군사적인, 경제적인 영향이 높아지면서 이런 연루와 포기의 딜레마가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이게 두 가지가 서로 같이 맞물리면서 게임의 방정식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90년대 들어서 미일 동맹 관계에서도 나타났고 우리 한미 동맹 관계에 있어서도 과거의 FTA라든지 또 최근에 북핵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명백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은 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런 현상을 징조를 읽을 수 있습니다. 이런 동맹 관계에 있어서 동맹 관계 내에서 이런 딜레마가 있는데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것은 한국과 미국이라는 동맹국 내에서의 관계가 아니고 소위 북한이라고 하는 한미 동맹이 공동으로 이게 상정하고 있는 이 적대 세력과 형성되는 이 3자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인지 조화 또는 부조화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한미 동맹 관계인데 이 북한과 한국이 이 관계 개선을 해 나간다. 이 부분이 한국과 미국의 동맹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충분히 상호 협의되거나 조율되거나 사전 양해되지 않은 가운데 진행된다면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제네바 합의 94년에 1차 북핵 위기를 봉합하고 나서 북한과 미국 사이에 제네바 합의가 맺어지고 북미 사이에는 관계 정상화를 목표로 하는 그런 실무 접촉도 있었는데 그때 남북 관계는 없었습니다. 중단돼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 공동의 이제 적대 세력을 놓고 동맹국과 맺어진 형성되는 3자 사이에 인지 조화, 부조화 상태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또 추가되는 딜레마가 하나 있죠. 여러분 잘 아다시피 우리 남북한 관계는 일방적인 특정한 성격이 완전히 지배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죠. 적대 관계인 것은 사실이지만 남북 관계가 적대 관계인 것만은 아니죠. 예를 들어 동질성이 있고 또 통일의 동반자이고 또 한반도 평화 정책을 해야 될 또 서로 협상을 해 나가야 될 그런 또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은 상당히 그 어려운 위치에 있고 한반도 평화 정책과 남북 관계 개선과 한미 동맹 관계를 이런 것들 다 이게 조화롭게 선순환해 나가야 되니까 사실 한국 정부의 이런 정책이라는 것이 사실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 자체가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할 수 있는 자체로 그런 역량에 지금 상당 부분 좀 미치지 못하는 지금 객관적인 입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이 잠재적인 또는 명시적인 적대 국가와
동맹국 사이에서 형성되는 이 3자 사이에서의 인지 조화, 부조화 관계, 이것도 우리가 동맹 관계를 논하는 데 있어서 놓치지 않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시죠. 그 다음엔 이제 동맹 관계가 발전되느냐 약화되느냐, 동맹 관계가 이제 전개되는 과정에서 그것을 평가할 수 있는 변수들, 요인들을 세 가지로 뽑았는데요. 왼편에 보시면은 첫 번째는 처음에 동맹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그 요소, 요인, 그것이 지속되느냐 아니면 약화되느냐에 따라서 동맹이 계속 발전하느냐 아니면은 쇠퇴하느냐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공동의 명시적인 적대 세력이 사라졌거나 또 그 적대 세력과 동맹 관계에 있는 나라 일반과 관계 정상화가 되었을 때, 그러면 동맹 관계가 사실 약화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처음에 시작되었던 그 동맹의 형성 요소였던 적대 세력이 지금도 건재하다면은 그 동맹 관계는 기본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명분과 그 동력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과 관계없이 동맹이 지속되느냐 여부에 있어서는 그 동맹을 형성하고 있는 그 양국 간, 뭐 3자인 경우에는 그 나라들 사이에 관계가 계속 우호 관계이냐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정권 사이의 어떤 뭐 불신이라든지 아니면 갈등이라든지 아니 경제적인 무역 마찰이라든지 양국 간의 관계를 형성해 나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정책 문제들 때문에 동맹이 훼손되거나 아니면 동맹이 더 튼튼해지거나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양국 간 차이가 아니고 양국 내에서 존재하는, 예를 들어서 동맹을 비판적으로 보고 뭐 자주를 추구한다라든지 아니면 유엔과 같은 국제 다자 협력을 추구하는 정권이 들어섰다, 또 그런 여론이 높아졌다 라고 할 경우에는 동맹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적신호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또는 뭐 권위주의 국가에서 예를 들어 냉전 시대를 예를 들어 봅시다. 아프리카 어느 국가에서 처음에 소련의 지원을 받았던 어떤 정권이 전복됐단 말이죠. 그래서 친미 세력이 들어섰다 할 경우에는 처음에 소련과 형성되었던 그 나라의 동맹 관계가 해체되거나 미국과의 어떤 동맹 관계로 대체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 보면 이렇게 세 가지 애초에 동맹의 형성 요소, 그 양국 관계의 차원, 그리고 양국 각각의 대내적 차원에 있어서 동맹이 발전 지속 또는 약화될 수 있는 요인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동맹의 형성 요소로 봤을 때 한미 동맹 관계가 발전할 수 있을까요? 약화될 수 있을까요? 이건 북한 문제에 관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미 양국 관계로 봤을 때 동맹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할까요? 아니면 약화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뭐 광우병 수입 문제, 그 FTA 형성 과정에서의 어떤 뭐 비대칭성, 과거에 뭐 쌀 수입 개방 이럴 때 있어서는 반미 여론이 상당히 많이 높았었죠. 근데 이제 북핵 문제가 터지면은 또 안보 이런 데 대한 우리 불안 의식이 있기 때문에 뭐 한미 동맹 관계가 더 발전돼야 된다 이런 여론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합니다. 근데 전반적인 추세로 봤을 때는 과거와 다른, 동맹이 해체된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과거와 같은 비대칭적인 또는 군사 안보 위주의 그런 동맹의 양상은 분명히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요인을 갖고 오는 것 중에 하나가 대내적인,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자주적인 여론, 또 민주화 효과, 경제 발전을 통해서 우리가 보다 대등한 입장을 취하려고 하는 그 욕구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오른쪽을 한번 볼까요? 오른쪽은 두 가지를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요. 동맹이 정권에 따라서 특정한 어떤 안보 문제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동맹이 겨우겨우 가느냐, 아니면 어떤 조약이라든지 상호 인적 교류라든지 아니 공동의 군사 훈련이라든지 이런 제도적인 방식으로 동맹이 지속되느냐에 따라서 동맹의 안정성은 달라지는 것이죠. 동맹이 지속되기는 지속되더라도 그것이 안정적으로 가느냐 아니면 일시적으로 불안정하게 가느냐, 이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좋든 싫든 간에 한미 동맹 관계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 그 다음에 제가 소개드릴 여러 가지 제도적 절차적인 방식을 통해서 제도화의 바탕을 둔 동맹의 지속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공동의 정체성인데요. 이건 이념 가치의 어떤 공통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특히 냉전 해체 이후 또 중국이 부상해 나가면서 미국이
또 한미 동맹을 중시하는 그런 사람들 내에서는 공동의 가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에 대한 믿음 이런 걸 갖고서 다른 경제적인 또는 군사적인 동맹 약화 요인이 발생하는 것을 억제하면서 동맹이 계속 발전해 나가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명분 중에 하나가 이 공동의 정체성 가치입니다. 자, 그리고 동맹 이론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마지막입니다. 이 동맹이 이 다자 안보의 방법과 어떻게 다르냐, 또 대체할 수 있냐 이런 것입니다. 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3자 이상은 이 다자 동맹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있는 유럽에서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그다음 과거 냉전 시대에 유럽 서방 진영과 대응했던 공산권의 다자 동맹이었던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은 이건 다자는 다자인데 이 동맹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군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외교 또는 환경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에 협력을 하기 위한 지역 협의를 우리가 다자 안보 협력체라고 합니다. 냉전 시대 때 유럽에 있었던 유럽 안보 협력 회의 CSCE인데요. 이게 90년 그 파리 선언문을 채택하고 나서 지금도 유럽 안보 협력 회의는 유럽 안보 협력 기구로 기구, 여기 이제 오거니제이션이죠. OSC. 옛날에 사무실이 없었는데 지금 사무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냉전 시기에도 자유진영만이 아니고 자유진영과 공산진영, 미국과 카나다까지 참여해서 35개국이 그 냉전 시대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적 차원에서 대서양에서 유럽 지역의 공동의 안보와 평화 그리고 협력을 추구해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 이 동아시아 지역은 냉전이 해체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다자 안보 협력체가 없고 한미 동맹이라든지 양자 관계로 지역 안정을 겨우겨우 지금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한테 앞으로 하나의 숙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끊임없이 여기는 군사 안보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지역 안보, 예방 외교, 협력 안보, 공동 안보. 그러니까 이 전쟁 방지하는 것만이 아니라 전쟁을 막을 수 있는 보다 큰 비군사적인 측면, 그러니까 뭐 경제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그리고 기후 문제라든지 뭐 또 언론인 교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공동의 어떤 규범을 만들어가면서 지역 안정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나가는 것이 지역 다자 안보 협력체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동맹과 병행해 나갈 수 있을지 연구해 봐야 됩니다. 안보 제휴 부분은 이제 참고를 하시고요. 오른쪽에 제가 질문을 던졌죠. 동맹과 다자 안보 협력이 어떤 관계이냐, 보완할 수 있느냐, 다시 말해서 둘이 병존할 수 있느냐, 아니면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체하는 거냐. 이런 질문이 이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큰 관심사인데요. 관련해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전문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더욱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지역 안전 보장 조직이 수립될 때까지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집단 방위를 하기 위한 노력을 공고히 한다. 그러니까 한미 상호 방위 조약, 한미 동맹이 이 태평양 지역에서의 다자 안전 보장 조직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한미 동맹이 계속 간다는 것이죠. 미일 동맹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돼 있지만은 과연 이 태평양 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다자 안보 협력 체계가 만들어지면은 과연 한미 동맹, 미일 동맹이 없어질 거냐? 그것은 좀 지금 속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때 가봐야 아는 겁니다. 미국의 입장이 또 일본, 한국의 입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전문으로 봤을 때는 이 지역 안전 보장과 동맹 관계가 보완할 수 있다. 적어도 이 언급을 통해서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한미 동맹 관계의 역사를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한미 동맹 관계가 언제 형성되었을까요? 여러분은 지금 여기 일지에 보면은 53년 한국 전쟁이 끝나고 3개월 조금 안 된 10월 1일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한 때로 보시는데
사실은 미국이 이 한국 전쟁 때 군사적 개입을 했기 때문에 또 그 이전에 이미 한국이 분단되었지 않습니까? 그 분단이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냉전이 형성되는, 냉전이라는 게 미소 대립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건설부터 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이 분단된 그 시점부터 이 남한과 미국의 이 군사 동맹은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54년은 보시면은 이 한국 전쟁이 지나고 나서 1년 후입니다. 이 한미 합의 의사록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이때 이제 그 당시 한국 외무부 장관이 변형태 씨였는데 이분하고 주한미 대사가 이제 서명을 했는데요. 이 유엔 사령부 있지 않습니까? 이 한국 전쟁 때 우리 16개국을 통솔했던 유엔 사령부가 계속 전쟁 이후에도 대한민국에서 존치된다. 그리고 유엔 사령부가 대한민국의 작전 지휘권을 계속 갖는다라고 하는 것을 합의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자주라든지 뭐 통일을 생각하는 입장 속에서는 상당히 오점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이후에 주둔군 지휘협정 소파, 그리고 한미 연례 안보 협의회 SCM, 이게 매년 한미 국방장관들 사이에 가을에서 열리면서 양국 간의 동맹 정책을 협의하게 되죠. 그다음에 78년이 중요한데요. 한미 연합군 사령부. 70년대 들어서면은 유엔에서 그동안 식민지 국가로 있던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독립하면서, 그리고 한숨 돌리고, 그리고 경제 성장을 이제 하면서 유엔에 회원국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유엔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미국이 주도하는 그 서방 진영 국가들이 전체 여론을 이끌어 갔는데요. 70년대 탈냉전 제3세계 국가들의 유엔 진출을 하면서 유엔에서 남북한 사이에 이 소위 체제 경쟁, 남한은 남한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제3세계 국가들로부터 지지를 얻으면서 어떤 분단 정권의 정당성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체제 경쟁이 유엔에서 상당히 격렬했습니다. 그 중에 북한이 비판한 것 중에 하나가 전쟁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정전 협정상에서 3개월 이내인가요? 외국군이 철수하게 돼 있었는데 미군이 아직도 철수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작전 지휘권이 한국군에 있지 않다. 그래서 한국은 정치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미국에 종속돼 있다. 이런 이 남조선하고 협상을 해서 통일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남한을 계속적으로 비난을 많이 합니다. 이것에 대한 한미 동맹 관계에서의 군사적 대응이 한미연합군 사령부입니다. 이게 만들어지면서 주한미군이 한국군에 대한 군사적인 지배를 하고 있지 않다. 한미가 연합해서 사령부를 만들어서 북한의 군사적인 야욕에 공동 대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방어할 수 있는 논리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이 한미연합군 사령관이 사성장군입니다. 미국 사성장군인데 이 사람이 주한 유엔군 사령관 하고 그리고 주한 미군 사령관, 이 세 개의 사령관을 겸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78년이 사실은 이때가 미국에서의 카터 정부죠. 그래서 뭐 박정희 정권의 인권 뭐 침해, 그리고 주한미군을 뭐 철수하는, 이렇게 한미 관계에서 약간 이제 불협화음이 있었는데, 적어도 군사적 측면에 있어서는 한미연합군 사령부가 만들어지면서 그 이후에 보시다시피 한미 동맹 관계가 아까 제가 제도적 방식으로 더 발전해 나간다고 동맹 이론에서 말씀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결정적인 제도적 장치가 78년 한미 연합사의 창설입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것이 94년 12월에 평시 작전권이 전환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김영삼 정부 때죠, 이때가. 그래서 우리가 전시 작전권은 아직 전환시키지 못했지만은 평시 작전권이라도 가져오면서 우리 한미 관계가 상당히 좀 정상화되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하나의 이제 계기가 되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작전권이 무슨 평시 전시가 구분이 의미가 있느냐, 작전권이라는 것은 전쟁을 상정하는 건데 전시 작전권이 전환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한미 동맹 관계가 위계적인 방식이고 한국이 적어도 군사적 측면에 있어서는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전권이 한국에 갖고 오느냐 마느냐, 이것이 이 상당히 한미 동맹 관계가 이 정상적으로 또는 대등하게 가느냐를 이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로 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한이 이 문제를 갖고서 끊임없이 남한 정부를 비난하고 군사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북미 협의 채널을 강조했고, 남북 군사 회담은 사실상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전시 작전권도 없는데 어떻게 이 남조선 군대와랑 대화를 하느냐, 그런 명분을 가졌던 것이죠. 이제 그런 여론이 국내에서 민주화되고 경제 성장이 되면서 우리가 자주 의식도 높아지고 하면서 전시 작전을 가져와야 된다. 그러면서 여러분 보시다시피 2010년 이명박 오바마 대통령 시기 정상회담을 통해서 전시 작전권을 갖고 오기로 2015년 12월 이렇게 날짜까지 정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 조건이 있어요. 북한의 핵 공격 위협이나 한반도 전시 상태를 가정해서 한미 간에 북한의 공격 위협이 있을 경우에 사전에 군사적으로 확실하게 공격할 수 있는 군사 전략, 일명 킬체인이 완성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2015년 12월을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킬체인이 완성되지 않으면은 2015년 12월은 더 미뤄지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 전지 작전권 전환을 위해서 한미 간에 여러 가지 장치와 기준을 마련하는데 했는데 아직 그런 단계까지 이루어져 있지 못했기 때문에 이 전지 작전권 전환 합의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나 우리는 연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한미 동맹 관계가 제가 조금 간단하게 일지로 말씀드렸는데, 크게 시기 구분을 하면은 형성기, 광화기, 실현기, 재광화기, 이완기, 재평기, 이렇게 제가 설정을 해봤는데 다른 학자들의 의견도 제가 반영을 했습니다만, 재평기가 눈에 띄지 않습니까? 재평기가 2001년 9.11 테러부터 해서 지금까지니까 20년입니다. 상당히 길죠. 형성기면 해방부터 53년 한국전쟁 휴전까지니까 이게 몇 년 안 돼요. 10년도 안 되죠. 근데 이놈의 재평기가 어떻게 20년이나 되냐라고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데, 그 측면도 일리가 있고 저도 그것도 고민을 했습니다만은 9.11 테러가 일어나면서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오사마 빈 라덴 알카에다가 있다고 간주했던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하고, 그다음에 소말리아를 공격하면서 이라크 후세인 정권에 대해서 이제 체제 전복을 했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라크 파병을 했고, 그리고 중국이 이제 부상을 하니까 한국이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근거한 한반도 지역 북한의 남침 위협에 한정한 한미 동맹 관계의 범위를 공간적으로 군사 전략적으로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동맹 관계의 시기 구분을 할 때 고려하는 변수로 국제 체제, 국제 질서죠. 냉전기냐, 뭐 탈냉전기냐, 대탕트냐. 그다음 국가 간, 그 동맹국 관계를 얘기한 거고, 그다음에 앞서도 말씀드렸던 동맹국가 내부의 사정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재평기가 상당히 오래 가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 한미 간에는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 국내에서 또 주변국들로부터 공통된 그런 완료된 형태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그게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제가 재평기를 이렇게 길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재평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양상은 그 이전 형성기부터 이완기까지를 다 합친 기존의 동맹 한반도에 한정된 한미 동맹 관계와 완전히 다른 양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 눈 부릅뜨고 봐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 동맹관계가 변화되는데 어떻게 변화되느냐? 국제적, 대내적, 양국관계 차원에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구체적인 아이템을 제가 몇 가지 예시를 들었습니다. 국제적 차원에서는 냉전 해체, 그다음에 새천년 들어서 안보 위협이 다변화되었습니다. 어떤 안보 위협일까요? 군사적인 위협뿐만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위협도 될 수 있고 가치나 문명에 대한 불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적인 위협 자체도 전통적인 재래식 군사 위협 플러스 대량 살상 무기도 있고, 또 그 위협을 하는 주체가 국가가 아니라 비국가 조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테러 집단이라든지 심지어는 특정한 한 개인이 어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아주 위협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맹의 범위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형태에서
군사 동맹으로 한정되지 않고 경제 동맹이나 가치 동맹으로 이렇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가 기존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지금 분단 상황에서 한미 동맹이 계속 지속되어 왔던 그 성격과 일정한 간극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볼 거냐. 그래서 이 국제적 차원에서 이런 요소들이 한미 동맹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거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적 차원에서 판단이 어려워요.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대신에 상대적으로 대내적 차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습니다만 미국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 특히나 미국이 세계 패권 국가로서의 지도력이 완전히 상실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한미 동맹 관계를 민주화한다 그럴까요? 한미 동맹 관계를 수평적 관계로 만들어내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 요인도 될 수 있지만 또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한테 방위 분담금이라든지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으름장이라든지 또는 미국 중국 패권 경쟁에서 한국을 깊이 우리 입장에서 연루의 동맹 딜레마에 해당되겠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한국의 민주화 효과, 경제 성장 이것은 한미 동맹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양국 관계에서는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습니다. 동맹의 제도화를 통해서 장기 지속하고 있는 점, 그리고 동맹의 비대칭성이 상대적으로 한국이 민주화되고 경제 성장이 되면서 좀 완화되고 있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공동 이익의 범위가 군사 동맹이라든지 또 한반도라고 하는 한정에서 벗어났습니다. 지금 여러분 가끔씩 뭐 소말리아 청해 부대가 뭐 해적을 소통하는 역할을 했고 거기에 해적한테 저기 납치된 한국인을 다시 찾아서 국내로 보내는 이런 역할도 한다고 하는 뉴스가 가끔씩 나오지만은 그것은 사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통해서 우리 한국군이 그 아프리카에 가 있지 않습니다. 미국과의 군사 협력 차원에 있어서 거기에 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동맹이라고 하는 한미 동맹의 이익을 구현해 나가는 범위가 이제는 한반도나 이 동북아로 한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미 동맹 협력을 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할 경우에 이렇게 양국의 합의에 의해서 그렇게 나갈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북핵 문제가 지금 장기화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한미 동맹 관계를 지속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하고 또 대북 정책을 둘러싼 한미 간의 입장 차이 때문에 동맹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개연성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한미 동맹 관계를 지금까지 온 것을 평가하는데도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해야 되지만은 앞으로 이 한미 동맹 관계가 어떻게 갈 것이냐, 크게 이제 국제 대내 한미 양국 간 차원에서 우리가 전망하는 데 있어서도 세 요소를 균형적으로 봐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가장 오늘 논의에서 중요한 한미 동맹 관계의 현황과 쟁점입니다. 쟁점을 많이 얘기하기 위해서 현황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한 페이지로 한번 보시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 이 트럼프 정권 들어와서 미국 우선주의를 제청하면서 적대 국가나 경쟁 국가나 잠재적인 적대 세력만이 아니라 동맹 우호 국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미국 우선주의를 제청하면서 어떻게 보면 또 일방적인 태도도 보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만이 아니라 뭐 일본이라든지 뭐 유럽에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는 뭐 독일이라든지 이탈리아라든지 이런 나라들하고도 사실 주한미군은 철수하니 아니 방위비 분담을 더 내놓아라든지 아니면 나토 같은 경우에 그 미국이 참여하는 다자 동맹 기구 아닙니까? 거기에서 유럽 국가들과 동맹 국가들과 미국과의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특히 독일과 관계가 좋지를 않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한테도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2+2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외교 국무장관이죠. 국무장관과 국방장관, 우리의 외교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이 다 같이 참여하는 정책 협의회를 말합니다. 이게 이제 2010년에 만들어져서 2016년까지 회의를 개최하다가 그 이후에 지금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2016년이면은 언제입니까?
이게 그게 오바마 정부 말기인가요? 트럼프 집권 1년 차인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지금 한미 동맹 관계가 이렇게 최고 정책 결정자들 사이에서 충분한 커뮤니케이션 협의를 통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고 대통령 개인의 어떤 스타일이나 아니면은 이 동북아 국제 정세에 따라서 특히 미중 관계에 따라서 한미 동맹 관계가 되게 이제 불안정하게 지금 휘청거리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 제도적 측면에서 이 2+2가 다시 가동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북핵 문제는 사실 한미 관계뿐만 아니라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공동의 적대 세력과의 형성되는 그 인지 조화 혹은 부조화 관계를 제가 말씀드렸지요. 그랬을 때 이 북핵 문제는 그 당사자인 북한과 한국과 미국 사이에 이 세 사이에 상호 이 조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운으로 말하면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은 거죠. 예를 들어서 그 말씀드렸던 제네바 합의 이행 프로세스 때는 북미 관계는 좋았지만은 이 남북 대화가 없는 가운데 대북 정책을 둘러싸고 한미 관계가 조금 삐그덕거렸습니다. 클린턴 정부와 김영삼 정부죠.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98년 등장하면서 대북 햇볕 정책, 관여 정책의 한반도 버전이죠. 그래서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김대중 정부, 클린턴 정부 그리고 그 당시에 김정일 정권 사이에 관계가 서로 잘 이루어졌죠. 그러면서 이제 북핵 문제뿐만 아니라 북미 관계 정상화, 미사일 문제 해결 뭐 이런 것까지도 논의될 정도였으니까요. 근데 그 다음에 이 부시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9.11 테러도 물론 일어났습니다만은 이 부시 정부가 ABC라 그래서 anything but 클린턴 정부가 했던 모든 국내의 정책을 다 부정하면서 제네바 합의 이행 프로세스가 스톱됐지 않습니까? 남북 관계 그 당시에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관계도 대북 정책을 둘러싸고 서로 어려움이 있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라크 파병을 하는 과정 속에서 미국이 후세인 정권을 치면서 그 다음은 누구냐? 북한 김정일 정권이다라고 그 당시 워싱턴 정가에서는 그런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그래서 북핵 문제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 그 당시 노무현 정부가 북한도 설득하고 미국도 설득하고 그 당시에 그 사실 북핵 평화 외교가 결국은 성공을 한 거죠. 그 부시 정부를 바꿔서 태도를 바꿔서 나중에는 이 부시 대통령이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과 한반도 평화 조약을 위해서 같이 협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입장을 바꿔놨던 것이죠. 근데 그 다음에 또 깨졌지 않습니까? 이명박 정부 들어섰을 때 오바마 정부 들어서면서 오바마 정부 때는 사실 그 당시 힐러리 클린턴이 국무장관이 됐을 때 북한과 일괄 타결을 맺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명박 정부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남북 대화를 추구하지 않으면서 북한 핵을 먼저 포기해야만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 그 비핵 개방 3천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되면서 북미 관계가 잘 나갈 수도 있었는데 한국이 거기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그 기회를 놓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북핵 문제를 둘러싼 한미 간의 입장 조율, 이 부분이 북한과의 3자 전략적인 관계에 있어서 서로 콤비네이션이 잘 맞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또 개인적인 특이한 스타일, 대선 전국 여러 가지 겹치면서 북핵 문제는 사실 지금 뭐 붕 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그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서 북미 관계가 지금 진전이 안 되니까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린 북한으로서는 미국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그게 안 되니까 남북 관계도 연달아 지금 스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한미 동맹 관계가 이런 식으로 전개된다고 하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것은 나중에 또 미국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정리하더라도 남북 관계를 우리가 먼저 진전시켜 놓고 한미 관계를 다시 재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여론도 요즘 생기는 것이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한미 관계의 현황을 간략히 살펴본 전제하에서 이 쟁점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서 아까 동맹 이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유형과 요소, 변수들을 말씀드렸는데 오른쪽에 보시죠. 가치동맹, 신뢰동맹, 평화동맹. 가치동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
신뢰 동맹은 한미 관계가 지금까지 만들어온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한미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또 한반도의 평화 안정뿐만 아니라 이제 지역적 세계적 차원에서 한미 동맹 관계가 확대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이게 평화 구축 동맹입니다. 평화 구축 동맹이라는 조금 비판적으로 말하면은 미국의 패권을 획득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전 세계 곳곳에서 미국이 부르는데 한국이 동맹의 이름으로 참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좋게 말하면 평화동맹인데 이것이 과연 평화로 갈지 아니면 그 지역의 안정을 해칠지는 모르는 것이죠. 우리가 이라크 파병의 그 결과, 물론 우리는 전쟁 지역에 가지 않고 우려 공공부대로 협상을 거치면서 제한적으로 갔습니다만은 그 이라크 파병을 통해서 갔던 그 이라크 전쟁이 그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2008년 4월 이명박 오바마 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 관계는 이 가치 동맹, 군사 동맹만이 아니라 신뢰 평화 동맹으로 해서 글로벌 전략 동맹으로 발전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 시기 이명박 정권만이 아니라 사실 이 노무현 정부 때도 이미 미국 당시 부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한미 동맹 관계가 세계적 차원으로 발전해 나간다라고 하는 이런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한미 동맹 관계가 한반도와 동아시아를 넘어서 세계적으로 군사 동맹 관계를 넘어서서 평화와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이 동맹 관계로 발전해 나간다고 하는 합의를 하고 그것을 제도적으로 그다음에 물리적으로 뒷받침해 가고 있는 것이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유엔 안전보장위원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하는 그런 유엔 아니고 그 평화 유지 활동 PK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상당히 첨단 무기, 고가의 첨단 무기를 우리 정부가 지금 도입하는 것이 과연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되느냐, 또 한반도에 국한된 무기 체계인가라고 하는 이런 의구심도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요. 그게 동맹의 현대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언제? 2000년대 초 9.11 테러 이후 반테러 전쟁이 전개되고 이런 걸 보면서 그 당시에 부시 정부 때의 국방장관이었죠. 럼스펠드 독트린이라 그래서 해외 주둔 미군의 경량화, 기동화 뭐 이렇게 해서 필요에 따라서 빨리빨리 기동성 있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꾼다고 해서 럼스펠드 독트린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 공공연한 비밀이었죠. 주한미군 일부가 이라크 전쟁에 갔다가 오고 뭐 순환하고 이런 것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법적으로 보자면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지금 설정해 놓고 있는 그 동맹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의 쟁점은 이 대북 정책입니다. 앞서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연 한미 동맹 관계가 추구하는 대북 정책의 목표가 뭐냐? 이것에 합의된 게 있습니까? 현재 분단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 나가면서 북한의 남침 위협, 뭐 이론적으로는 남한의 북침 위협 이것을 못하게 억제해 나가면서 분단의 현상 관리, 분단의 평화적 지속, 뭐 제가 이름 붙이자면은 분단 평화이죠. 이것이 한미 동맹 사이에서 형성된 대북 정책의 콘센서스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지금 표방하는 걸 보면은 비핵화 평화 체제 남북 관계 발전의 선순환이죠. 물론 지금 당장의 통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평화 체제가 문재인 정부에서는 추구하는 대북 정책의 목표라고 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이제 계속 확인되고 있는데 이것이 미국이 공유하고 있고 또는 말만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적극적으로 지금 공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문표 아니면 최소한 느낌표를 우리가 던질 수 있는 것이죠. 나아가서 이 평화 통일이 지금은 아니더라도 한미가 추구하는 대북 정책의 최종 목표인지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미국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우리도 지금 현재는 이 평화를 우선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남한 정부이든지 미국 정부이든지 간에 북한을 뭐 부정적인 이미지로 북한을 이제 판단하고
강경한 대북 정책을 수행하는 정권이 들어섰을 때는 북한 체제의 전환, 우리가 경착륙, 연착륙 이런 얘기도 한때 했었습니다만 그것이 목표인지. 근데 여기서는 한미 동맹 관계이기 때문에 양국이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나누는 대북 정책의 목표가 과연 있는지, 단기적으로는 있는데 최종적 궁극적으로 없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공개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모카 문재인 트럼프 정부에 있어서 이런 공감대가 있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크게 봤을 때 과연 이제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도 있고 그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가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을 점진적으로 추구해 나간다고 했을 때 우리 한국의 헌법이나 국민적인 일반 여론을 봤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미국을 포함한 미국을 비롯한 주변 강대국들과 우리가 콘센서스를 만들어 갈 거냐, 이것은 우리한테도 중요한 과제이고 우리 동맹이 지속한다라고 하는 전제 하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은 이해 당사자 이해의 크기에 있어서 미국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좀 이해관계 조금 더 높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뭐 소위 대미 공공 외교라 그럴까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오시면은 이 당면 정책과 관련해서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한미 사이에 아까도 킬체인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북한을 포함해서 잠재적이고 명시적인 한반도 안정을 위협하는 세력이 있을 경우에 그게 감지될 경우에 저쪽의 군사적 행동이 없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판단한다면 이건 주관성이 포함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군사적인 행동을 선제 공격 독트린이죠, 일종의 예방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이것을 해 나갈 거냐, 이런 준비를 한편으로 해 나가면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 비핵 평화 협상 이런 것이 과연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북한이 우리 남한 정부를 좀 비난하는 하나의 그 대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정부가 동맹인 미국과 적대 관계이면서 또 평화를 같이 정착시켜 나가야 될 북한 사이에 놓여져 있는 문재인 정부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 정부의 아주 깊은 딜레마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정부의 이제 고민이 깊은 것이고요. 그 또 하나는 또 아까 포기의 연루의 동맹 딜레마라고 얘기했는데, 만약에 북한이 핵을 동결하고 또 미국이 그거에 상응해서 뭐 제재를 일부 완화하거나 뭐 이렇게 경제적인 정치적인 어떤 유화 제스처를 취하는 것을 동결 대 동결이라고 이름을 붙였을 때 이것이 우리 정부와의 협의나 우리 정부와 남한과 북한이 관계 개선과 병행되지 않은 가운데 북한과 미국 사이 이렇게 쭉 나갈 경우에 과연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사전에 예방하고 이 상황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인지, 이 부분은 지금 현재로는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은 미국 정부에서 어떤 정부가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우리 카터 행정부 기억하시죠? 그때 주한미군 철수하는 논의가 우리 정부와 그때 논의가 안 된 상태에서 추진되다가 나중에 그 홀딩이 되었었죠, 중단이 되었었죠. 이런 경우가 우리한테 없으리란 법이 없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대북 정책을 둘러싸고 한미 동맹 관계가 긴밀한 소통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또 북한이 비핵화를 하는 대신에 북한이 요구하는 것이 그 주한미군을 철수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이건 자기들의 명분도 있고 아니 정치 군사적인 목적도 있는데, 만약 이런 것들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재선된다고 할 경우에 동맹의 비용을 우리가 미국이 원하는 만큼 부여하지 않을 때,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와 구속력이 있는 안전 보장을 미국으로부터 추구한다고 하는 것을 미국이 상징적으로 미군 철수, 거의 완전 철수는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걸 보여줄 때 과연 한반도 안정, 또 우리 대북 정책에 있어서 동맹 관계의 유의미성이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 다른 경제적인 관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신뢰에 관련된 그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예를 든 것입니다. 사회자님, 제가 얼마 정도 조금 더 하셔도 했어요? 예, 조금 더 10분 더요. 자, 오늘 쟁점 중에서도 쟁점이 바로 이 작전권 문제입니다.
이 정치 작전권 전환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대에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새천년 들어서서 과거 냉전 시대와 다른 한미 관계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정치 작전권은 한국의 경제적인 발전이나 국제적인 위상 이런 걸 봤을 때 전환을 하고 대등한 관계에서 미국 입장 속에서는 동맹의 비용을 한국한테 더 부담을 하고 그 전제하에서 미국의 전략적인 이익이 높아지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의 그 역할을 더욱더 높인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미국 국방부의 군사 전략에 기반한 해외 미군 재배치 계획 뭐 이런 건 사실 90년대부터 서서히 준비가 돼 있었고 앞서 말씀드린 럼스펠드 독트린 해외 주둔 미군의 경량화, 신속화, 기동화 이런 것들 때문에 공군력 중심의 합동 정투 개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주한 미군도 사실 미국 입장 속에서는 지금처럼 2만 8천이 있을 필요가 있는가라고 하는 얘기가 가능한 것이고 그렇게 봤을 때는 한국한테 전시 장투권을 줘서 정상국가로 존중하면서 그에 비례하는 비용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죠.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중국, 러시아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기 하는 차원에서 이 동맹국들의 경제적인, 군사적 측면은 말할 것도 없고요. 경제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그런 균등한 미국 입장에서 그런 비용과 역할을 요구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유럽에서는 독일에 있는 미군 5,600명을 전부 다는 아닌데 일부인데 그걸 재배치해서 미국 본토로 일부는 뭐 잠시 시로 순환 배치하러 일부는 오겠습니다만 대부분 나토의 최근에 소련 해체, 냉전 해체 이후에 이 동유럽의 일부 국가들이 지금 나토에 가입하고 있거든요. 그쪽으로 이 독일에 있던 미군 일부를 재배치하는 것입니다. 이건 러시아는 상당히 민감하죠. 이게 나토의 동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뭐 다른 데 있어서도 상당히 군사적인 그 안보 민감성이 있습니다만 이쪽 유럽 서방 서쪽 지역에서 미국이 동맹국들과 함께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근접해 오기 때문에 민감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런 움직임을 이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특히나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중국과 여러 가지 이유로 면하고 있는 이쪽 지역에서 미군을 재배치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의 과거 같은 붙박이 미군 주둔 이런 것은 이제 자기들도 그 유효성이 떨어졌다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북한의 남침 위협을 상정해서 전방에 배치되었던 미군들이 후방으로 오고 그것이 이제 평택으로 이제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을 봤을 때 중국은 뭐 오해를 하거나 민감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거기서 말하자면 동맹의 그 안보 딜레마 중에서 연루의 딜레마로 우리가 빠져드는 게 아니냐, 뭐 이런 걱정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한미군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유연하게 필요에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아주 우려하는 사람들은 만약에 유사시에 미국과 중국과의 유사시에 과연 한반도가 어떻게 될 거냐, 한반도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그리고 그래서 한국은 어떤 입장을 취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미 동맹의 제도적인 발전이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느냐, 반드시 그거하고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걱정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바마 이명박 정부 때 전자권 전환에 합의가 있었고, 합의에 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절차와 기준을 서로 많이 검토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 전환의 절차가 이 3단계로 만들어졌습니다. 기본 운영 능력, 완전 운영 능력, 완전 임무 수행 능력인데요. 기본 운영 능력은 작년에 한미 군 사이에 합동 군사 연습이나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서 한국이 이 운영 능력을 확보했다고 이렇게 평가를 내렸고요. 올해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을 통해서 2단계 완전 운영 능력을 확보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코로나라든지 또는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이것이 지금 충분히 진행이 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18일 시작되고 있는 한미연합 지휘석 훈련에 우리 정부는
이 2단계 완전 운용 능력을 완전히 획득해서 그다음 3단계로 올 말에 가고자 했는데 미군이 코로나라든지 한국이 충분한 준비가 안 됐다라고 하는 이유로 한미 연합 준비 태세라고 하는 성격을 이번 연합 훈련에서 그 의미를 더 많이 높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대로 이 정부 연내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이 전자권 전환을 넘겨받기 위한 이 3단계 절차를 다 밟고 이 전자권 전환을 할 수 있을지는 이 일정상 좀 미비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이 전자권을 전환하기 위해서 조건을 크게 세 가지 한미 사이에 합의를 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연합 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이 있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조기 대응 능력이 확보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전자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와 지역 안보 환경이 갖추어져 있느냐는 겁니다. 상당히 하나하나 무게감 있는 조건이고요. 특히 세 번째 부분은 이 한반도에 한정되어 있는 이 안보 환경 평가라고 좀 보기 어렵습니다. 한반도 포함되지만 동북아시아라든지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까지를 얘기할 수 있는 대목이고 상당히 주관적인 판단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문제도 있지만은 또 트럼프 대통령의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예정되어 있는 이런 수순을 밟으면서 전자권 전환 절차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문 대통령 임기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좀 더 이제 속도를 내고 또 실제 현장에서 하는 합동 군사 연습을 통해서의 이런 전자권 전환 임무, 전환 수행 능력을 확보하는 것과 시뮬레이션이나 또 여러 가지 정책 협의를 통해서 이런 것이 가능하다라고 아직은 시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세 번째 부분 전자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와 지역 안보 환경이 부합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역시 전자권 문제인데 전자권하고 유엔사를 이렇게 연계시키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미국의 유엔사를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반도가 비핵 평화 프로세스가 이루어졌을 때 유엔사가 없어지는 것이냐 아니면 동경으로 가는 것이냐 축소되는 것이냐 여러 가지 방안들 시나리오가 있는데 미국은 유엔사를 오히려 더 확대하는 걸로 왜냐하면 유엔 사령부가 한국 전쟁 때 만들어졌지만 그 임무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뭐 이런 것을 명분으로 해서 더 확대돼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한국은 유엔사의 뭐 존속은 뭐 인정하더라도 유엔사의 역할이 이제는 좀 축소 변경되고 주 임무는 이제 한국이 맡아야 되지 않느냐. 특히 북한이 평화 체제로 나아간다라고 한다면 한반도 평화는 남북이 주도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입장의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인지 불행인지도 모르지만은 비핵 평화 프로세스가 지금 아직 큰 진전을 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유엔사 문제를 둘러싼 한미 간의 협의는 아직까지는 수면 아래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유엔사는 전시에 이 병력을 제공하는 역할을 예를 들어서 모으고 그것을 이제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실제 전투는 유엔사가 하는 것이 아니죠. 지금으로 본다면은 한미 연합 사령부가 그 책임을 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엔사와 한미 동맹을 군사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연합사는 그 임무가 다르다. 일단 그 구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비핵 평화 프로세스가 원만하게 이제 진척이 이루어지고 남북 북미 관계가 개선이 된다고 한다면은 유엔사가 모든 걸 다 관할하고 있는 DMZ 내에서의 또 DMZ를 통과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군사적인 업무만 유엔사가 담당을 하고 민간 교류라든지 그 내에 있어서의 어떤 경제적인 문화적인 이런 활동과 관련된 DMZ 출입은 한국군이 맞는 것이 전자권 전환과 즈음하여서
한국의 대북 협상력 높이고 한미 동맹 관계에 있어서도 서로 수평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서로 비용 분담을 균등하게 하는 데 있어서도 유엔사의 역할을 군사적, 비군사적인 측면으로 나누어서 한국과 미국이 서로 역할 분담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국내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권 문제는 이 정도로 하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방위비 분담금입니다. 이것은 뭐 한국 국민들의 정서도 있고요. 아무리 우리가 경제 성장이 됐지만은 불합리하거나 너무 과도한 인상 요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정적 여론이 최근에 몇 개의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되었고요. 그것이 이제 물론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근거는 갖고 있습니다. 주동근 지휘협정 소파 제5조에 대한 예외 조치로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에 기반해서 1991년부터 우리가 미국에 제공하고 있고 그 분담금을 얼마로 할 거냐 하는 것은 매년 한국과 미국 사이의 정책 협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방위비 분담금을 구성하는 그 비용 내역을 보시면 크게 이 세 개의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건비, 군사 건설비, 군수 지원비입니다. 근데 인건비는 주한미군한테 드는 그 인건비가 아니고 주한미군에 속해 있는 한국인 고용원들에 대한 임금을 말하고요. 군사 건설비라고 하는 것은 실제 군사 시설을 만든다기보다는 막사라든지 환경시설이라든지 주한미군의 운영과 관련된 이 건축 지원비에 해당되고요. 그다음 군수 지원비는 탄약 저장고라든지 항공기 정비, 철도, 차량, 수송 지원 이런 것들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이제 트럼프 정부가 우리한테 요구하는 그 과도한 그 분담금 요구, 증액 요구가 지금 이와 같이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이 세 개의 인건비, 군수 건설비, 군수 지원비 이것을 넘어서고 있다라고 하는 지금 지적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협상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결정 방식도 한국과 미국은 일본과 미국 사이에 하는 거가 좀 다릅니다. 한미 사이에서는 지출 내용이나 소요 경비와는 상관없이 총액이 얼마인데 그것을 미국과 한국이 서로 나누자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인 내역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 사이에는 그 사업의 내역이나 항목별 소요 비용 이런 것을 갖고서 이제 분담액을 정하는 방식이거든요. 좀 더 합리적이라 본다고 보면 한미보다는 미일 방식이 좀 더 합리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건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한국과 미국의 이 방위비 분담금 분담 그 내역 결정 방식도 미일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91년 이후에 그동안 여러 이제 협상을 거치면서 방위비 분담금이 증액은 되어 왔습니다. 물가 인상분이라든지 또 주둔 비용에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증액이라든지 이런 걸 있었는데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는 상당히 많은 액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미국은 기존 내역 앞서 말씀드린 그 세 가지 내역 외에도 순환 전력 장비 배치 비용, 연합훈련 비용, 전략자산 전개 비용. 전략자산 전개 비용이라는 건 아시죠? 북한이 뭐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시험을 했다고 할 경우에 그에 대한 어떤 그 대응 위협 뭐 이런 차원에서 괌에서 일본 미군 기지에서 핵 무기가 탑재되는 그런 정찰기나 항공기가 뜨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특별수당 아까 말씀드린 주한미군에 고용되어 있는 한국 군무원이 아니라 미군 군무원이라든지 이런 가족들에 대한 지원도 요구를 하고 있고요. 이런 이제 과도한 인상 요구에 대해서 한국은 미국산 무기를 구매한다라든지 그다음에 해외 미군에 대한 협조라든지 좀 주한미군의 환경 정화비를 우리가 분담한다라든지 이런 것을 국내 단체들한테 비판을 받고 있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동맹에 우리가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주한 그 방위비 분담금은 합리적으로 인상되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현재 13% 지난 3월 협상 때 13%의 인상을 주장한 데 비해서 미국은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과도하게 요구했던 거에 비해서는 많이 내려와서 50% 인상
약 13억 달러로 추정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마지노선을 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못하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협상이 거의 11개월 동안 진행되면서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고 미국 대선 국면을 지금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미국에서 대선 결과가 나와서 트럼프 뭐 정부가 되든지 새 정부가 되든지 간에 그때가 되기 전까지는 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되지 못함으로써 한미 동맹 관계에 있어서 여론에 있어서는 그렇게 썩 좋은 신호는 주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현안 또는 중장기적인 한미 동맹 관계의 어떤 쟁점을 보았는데, 제가 다시 한미 동맹 관계를 쭉 들어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좀 다시 벗어나서 조금 더 큰 그림 속에서 한미 동맹 관계를 어떻게 봐야 될 거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전망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정향입니다. 정향을 뭐 달리 얘기하면 뭐 목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한미 동맹 관계가 무엇을 목표로 어떤 방향을 갖고서 나아갈 거냐. 미중 패권 경쟁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한국이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하이 파트너로서 계속 우리의 입장이나 목소리나 이런 것을 얘기하지 않고 그렇게 갈 거냐, 아니면 정말로 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서 비군사적인 방식으로 평화를 증진해 나가기 위해서 군사적인 수단을 억지에 방어적인 차원으로 갈 거냐, 여러 가지 방향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방위비 분담금이라든지 그 전작권 전환이라든지 이런 논의의 즈음에서 우리 국내에서 또 한미 정책 결정 집단들 사이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성격은 거기에 맞닿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범위와 관련해서는 이미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설정되어 있는 동맹의 성격이라든지 동맹 활동의 지리적 범위라든지 이게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을 중시하시는 분이나 또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준수를 강조하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조약 위반이고 또 우리의 국제 평화에 기여한다라고 하는 헌법에 위반되고 있다는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동맹의 범위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미 한미 당국 사이에서는 글로벌 전략 동맹, 군사 동맹을 넘어서 가치 동맹까지 나갔기 때문에 이 부분도 동맹 관계를 전망하거나 정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다자 안보와의 관계를 제가 굳이 말씀드린 이유는 앞서서 냉전 시기부터 유럽에서는 동서 또는 자유 공산 진영을 초월해서 지역 안보 협력체가 있었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OSC로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냉전 시기부터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냉전이 해체되고 기후 위기, 세계화 시대에도 이 동아시아 지역에는 다자 안보 협력 기구가 없습니다. 그만큼 패권 국가들 중심의 양자적 방식의 군사 동맹이 그 영향을 행사해 왔던 것이고, 필요에 따라서 또는 립 서비스로 미국과 중국이 다자 안보 협력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얘기하지만 실제 그런 시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정부나 몇몇 국가들은 다자 안보 협력에 대해서 제안도 하고 추구해 왔는데, 역시 이 동맹 정책을 주도해 왔던 강대국들의 영향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념이라든지 군사 동맹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세계적 지역적인 안보 현안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기존에 이 군사 동맹 위주의 이런 동맹 관계로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그 부분도 우리가 동맹을 보완하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거시적인 전망을 했는데 이 단기적인, 장기적인 전망, 장기적인 전망은 생략하겠습니다. 앞서 한 얘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이제 한미 동맹 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거냐, 아니면은 좀 갈등, 불협화음을 낼 거냐 할 때는 가장 지금 민감한 게 대중 정책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한 입장을 내야 됩니다. 만약에 중국이 뭐 이 영유권 문제 분쟁이 일어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무슨 군사적 충돌이 일어났을 때 미국이 대응을 하고 거기에 미국이 일본과 함께 한국의 참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이게 마지노선이죠. 이럴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하는 입장이 정해져 있어야 되고, 북핵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더 분명하죠. 이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되고, 북한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와 북한의 핵 개발을 동시에 풀어나간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경제 마찰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한미 간의 마찰보다는 중국의 영향력이 큽니다.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여기에서 이제 한일 경제 문제도 사실 맞물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 트럼프와 바이든의 미국 대선에서는 큰 쟁점을 안 되겠습니다만은, 대중 정책은 빼고요. 그러나 앞으로 다가올 우리 국내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는 분명히 이게 쟁점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동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보수 야당도 기본소득제 하면서 진보적 입장으로 이 입장을 바꿨거든요. 그 국민적인 컨센서스가 있는데, 이제 갈등이나 쟁점이 될 것은 이런 외교 안보 북한 문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합리적인 공론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네.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제가 처음 만든 그림인데요. 네, 네. 한미 동맹 관계가 어디에 위치해 있고 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걸 논의할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프레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 이익을 중시할 거냐, 아니면 우리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보편 가치를 얼마만큼 우리가 반영할 거냐. 그리고 이 전쟁과 평화라고 하는 양극단 속에서 동맹이 전쟁의 와중 속에서 만들어졌지만은 앞으로는 어떻게 갈 거예요? 이 2차 방정식 속에서 동맹 관계가 있다. 그 단선적이고 일시적인, 또는 특정한 시각으로만 동맹 관계를 볼 것이 아니다. 종합적인 문제이다라고 생각하고, 바라기는 평화를 향해서 국가 이익과 보편 가치가 서로 조화를 이루는 그런 전자에서 우리가 평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한미 동맹, 또 그 어떤 동맹도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전망을 말씀을 해주시면서 수평적인 부분하고 수직적인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 가운데서 이 동맹이 관계가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평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시청자 가운데 그 이호익이라는 그 아이디를 가지신 분이 좀 질문을 하셨어요.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한 적이 자기가 알기로는 없다. 이제 뭐 최근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근데 북한은 공식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일관되게 주장해 왔고요. 네. 전술적으로 또는 북미 관계의 맥락에 따라서 주한미군 철수 주장을 테이블 아래로 내려놓거나 그렇게 한 적은 있었죠. 예를 들어서 2000년 6.15 정상회담 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되돌아오셔서 국민 보고를 할 때 김정일 위원장이 통일이 돼도 또 통일되기 이전에도 네. 북한은 북미 사이의 관계 정상화되고 체제 안보가 보장이 되면 주한미군 철수가 동북아 평화유지군으로 주둔해도 된다. 주둔해서 있는 것을 나는 인정할 수 있다. 네, 네. 물론 김대중 대통령의 전언입니다만은 네, 네, 네. 필요에 따라서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북한의 공식 입장은 국내 정치적인 목적이나 또 대미 협상력이나 또는 북한의 태생적인 그 존재 이유로 봤을 때 주한미군에 대해서는 철수하라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으로 지금까지 견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말씀하신 그 내용, 이론적인 그 배경부터 해서 쭉 말씀을 들으니까 전체의 그 흐름은 이해는 되시는데, 어쨌든 북한이 마냥 적일 수만은 없는 거고, 우리의 정말 그 함께 평화롭게 살아야 할 평화 공존의 대상이고 한데, 또 그러면서도 여러 그 동북아의 국제 환경 속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는 없고, 그런데 미국은 또 일본도 그렇고 역사의식이 없이 우리 한반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참 이 동맹 관계에서 우리가 이 포지션을 취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다. 우리의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있어서의 이러한 것을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겠는지 강의를 들을수록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어디서부터 풀어야 된다고 얘기하십니까?
출발은 현재 한국이 놓인 상황이죠. 네. 이것을 부정하거나 또는 이렇게 이상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면은 현실과 더 멀어지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처음에 이론적인 논의나 지금 마지막에 이런 전망을 하는 데 있어서의 틀 이런 걸 소개하는 것은 이것을 좀 이제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하나의 이제 장치이죠. 네. 근데 출발은 현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현실이 이 가변적이고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 국내적으로 또 동맹의 문제가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 동맹 사이에 이 콘센서스를 형성하는 것이 이 북한 문제를 풀어 나가는 데나 또는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관리해 나가는 데나 또는 미래에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추구해 나가는 데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북한 핵 문제 또는 북한 문제 또는 분단 문제를 우리가 평화적으로 풀어 나가는 데 있어서 속내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간에 정상회담이라든지 한미 사이에 북미 사이에 남북 사이에 합의된 게 있습니다. 합의되고 또 부분적으로 그 실험도 하고 있고요. 그것이 뭐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북한 안전 보장 문제에 대해서 미국의 균형적인 적절한 포괄적인 접근 그리고 그것이 남북한의 분단을 점진적이고 평화적으로 풀어나가는 이 세 개의 큰 틀이 선순환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 판문점 평양 그리고 싱가포르 이 정상회담 성에 합의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북핵 문제가 풀리지 않고 스톱되어 있습니다만은 북한이 뭐 국지적으로 도발을 하지 않고 또 미국이 북한을 과거처럼 뭐 악의 축이라든지 뭐 최고 지도자를 뭐 인신 비방한다라든지 남북 사이에도 이런 게 그런 최악의 상태로 떨어지지 않고 일정한 수준에서 지금 상황이 동결되어 있는 이 부분을 저는 중시합니다. 지금 상황이 결국 좋은 건 아니지만은 과거처럼 다시 내려가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뭐 비난하고 이 상황이 악화되고 그러지 않고 현재 상황에 숨고르기를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스텝을 밟아 나가야 될지 목가 서로 계산을 하고 그 다음을 준비하면서 분위기를 저는 정지 작업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현재 어떻게 보면은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현실이 중요하다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결국은 그래도 트럼프의 톱다운 그런 방식에서의 온 효과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질문도 바이든을 비롯한 그 미국의 민주당이 만약에 집권을 한다고 했을 때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최소한의 그 지형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전망을 어떻게 하시냐. 글쎄요, 지금 뭐 바이든 민주당 쪽이 어젠가요? 이제 공식적으로 대통령 후보 수락을 하고 했죠. 부통령 해리스 예상으로 하고 했는데 글쎄요, 지금 뭐 지지율은 바이든이 조금 위에 있다고 하지만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 간접 선거 방식이기 때문에 그건 뭐 예단하기 어렵고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임을 한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톱다운 방식의 드라이브를 저는 걸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것이 일기 때는 뭐 혼선을 빚고 여러 가지 국내적으로도 갈등이 빚고 했는데 이기 때는 뭔가 자기 치적을 남긴 것을 갖고서 자기의 퇴임 이후에 어떤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뭐 어떤 기반을 만들 수 있는 데 있어서는 북한과의 어떤 핵 문제를 해결하고 또는 개인 뭐 상업적인 이익을 위해서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지역에서의 자기의 저걸 생각해 볼 수도 있고 한데 저는 왜냐하면 우리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도 몇 년 더 임기가 있고 다음 정부도 현재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대북 정책 노선을 만약에 계승한다고 할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임할 경우에는 지금보다는 상황이 나아지고 비핵 평화 프로세스가 이제 궤도에 오를 가능성이 저는 기대를 하고요. 바이든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외교안보 정책 참모들이 지금 일부 만들어졌지만은 제가 듣기로는 좀 매파적인 성향의 사람이 있고 좀 온건한 성향의 사람들이 지금 두 그룹이 섞여 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쪽 방향으로 결정될지는 모르겠는데 또 이제 당선되고 나서가 그 이전에 공약할 때는 또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그 사이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북한과의 대화의 채널이나
어떤 이런 협의 채널을 갖고 남북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없는 가운데서 미국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예. 그 사이에 우리가 바이든 쪽이든지 트럼프 진영이든지 간에 우리 정부의 입장은 이렇다. 또 그렇게 한미 사이에 지금까지 얘기를 해왔고 협조를 해왔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만이 새 정부가 어느 쪽이 들어서든 간에 대북 정책에 있어서 말씀드린 한미가 튼튼한 공조 속에서 가야지 거기서 불협화음을 내면은 사실 남북 관계도 잘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점이 현재 우리한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기회라고 할 수 있고 우리의 역할이 그만큼 지금이 더 크다고 하겠습니다. 오히려 그 공간적인 그 의미에서 우리가 그것을 기회로 만드는 그런 노력이 네. 우리도 필요하고 사실 북한도 필요하다 네. 하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요. 사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정부의 외교 정책도 필요하지만 민간 차원의 공공 외교가 네. 그것을 뒷받침을 해서 미국 내의 여론을 네. 정말 그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만드는 네.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의 다 됐고요. 한 가지만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쭉 나오셨던 분들 말씀을 하셨을 때마다 항상 문제가 됐던 게 유엔사예요. 네. 유엔사는 유엔 기구가 아니다. 그건 해체해도 상관없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유엔사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비군사 업무 관할권을 우리 한국군으로 넘기게 되면 DMZ 관리 문제라든지 통과 문제라든지 이러한 것은 해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될 수 있네요. 네네.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것을 제가 아까 좀 나눠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네, 그러니까 유엔사가 현재 역할을 그대로 해야 된다. 비군사적인 분야까지 모두 다 유엔사가 자기가 관할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유엔사 결국 미국이죠. 미국의 현재까지 입장이고 이것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유엔사가 형성되었을 때의 그 요인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남침 안보, 또 그런 재발 가능성 그걸로서 이 DMZ 내의 문제와 DMZ를 출입하는 문제를 보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남북 관계가 좋아지거나 남북 간 합의가 이루어져서 DMZ 평화 지대화를 만든다고 할 경우에 또 그것이 만들어지고 나서 경제 문화적인 활동을 할 경우에 그것도 유엔사가 만들었을 때의 그 맥락, 정전협정, 한국 전쟁 이후의 그 정전 체제 그런 상황을 그대로 적용할 거냐? 그것은 좀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유엔사에 형성되었을 때 유엔사의 고유 역할을 하고 유엔사가 형성되고 나서 지금까지 지속되고 변천되어 나가는데 그건 평화 조성이라고 하는 방향 속에서 그 지역과 그 문제가 재구성될 경우에 유엔사 역할도 거기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재구성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정전협정 그리고 또 하나는 정전협정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전협정에도 보면은 외국군이 철수하고 이런 시기 내에 고위급 정치 단위들이 모여서 이 항구적인 평화를 만드는 협상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될 때까지 유엔사가 정전협정을 유지하는 게 정전협정은 군사적인 문제거든요. 근데 DMZ 내와 그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비군사적인 문제는 이 한미 동맹과 관계의 문제도 그렇고 정전협정이 추구하는 궁극 목표인 평화 정착에 있어서도 그렇고 한국이 그 역할을 비군사적인 분야에 있어서의 소위 행정 관할권이죠. 법적인 최종 운영의 권한은 주한 미군 유엔사가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해 나가는데 있어서 문재인 정부의 활동의 폭을 존중해 주는 것이고 그게 또 한미 동맹 관계를 보다 성숙된 관계로 바꾸는 것이 아니냐 평화를 만들어가는 시대에 부응하면서 이런 여론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미국 쪽도 이제 한국의 입장이나 여론을 이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협상의 여지가 저는 있다고 그렇죠. 보기 때문에 조금 과거보다는 좀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 결국은 또 하나의 변수는 이 북한의 반응이죠. 네. 사실 지금 그 대선까지 기간 중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기회로 만드는 그러한 노력이 우리 정부도 필요하고 사실 미국도 필요하고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조금 좀 요가 좀
연관되어 있지만은 어젠가요 이인영 장관하고 해리스 대사하고 그렇게 같이 만났을 때 결국에 가서는 한미 워킹 그룹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가 서로 됐는데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제는 좀 달리 그 부분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고 얘기를 했고 해리스 장관은 대사는 그래도 워킹 그룹은 존중해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좀 그 갈등이 아직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인영 장관의 그 발언은 한미 워킹 그룹의 존재와 운영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북 정책에 관련된 한국 정부의 모든 정책이 거기서 논의되고 비판적 입장에서 보면은 거기에서 합의 또 비판적으로 보자면 미국의 동의가 없이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못 하느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께서도 북미 관계가 잘 진척이 안 될 경우에 차라리 남북 관계가 한 발짝 나아감으로써 북미 사이의 비핵 평화 협상을 견인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게 선순환 과정이죠. 네, 우리가 그래서 추구하는 그 워킹 그룹이 거기서 만들어 놓은 그 운영의 절차라든지 논의 방식이라든지 그런 기술적인 운영상의 틀에 갇히지 말고 그게 만들어 놓은 애초에 취지 목적을 상기하면서 그 방향으로 운영이 따라가야지 그 반대가 돼서는 안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북한과 민간 교류를 한다라든지 인도적 문제에 대해서 지원이나 협력을 한다라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북한에 뭐 접촉을 한다거나 어떤 물자를 갖고 가려고 하는데 그것이 한미 워킹 그룹에서 미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우리가 한 발짝도 못 움직인다. 그러면은 그 워킹 그룹이 이제 그와 같은 의구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워킹 그룹은 워킹 그룹대로 한미 간의 의견 조율을 해 나가는 장치로서 활용해 나가되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의탁하거나 의존하지 말고 또 다른 우리의 자율적인 이 남북 협의와 협력의 채널을 우리가 가동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한 발짝 더 나가면서 미국이 그 다음을 올 수 있는 마당을 열어줄 수도 있는 것이죠. 사실 그래서 분단 75년과 한미 동맹을 쭉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 새 지평을 열자고 했을 때에는 이 한미 동맹이 단순히 군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가야 그것이 새 지평을 여는 거 아니냐. 이것이 우리의 바람일 뿐만 아니라 미국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협력을 해야지만 이 한미 동맹은 한미 관계는 새 지평을 열고 발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그 같아요. 말씀에 제가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더 보탤 얘기가 없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서보혁 박사님을 모시고 분단 75년과 한미 동맹 새 지평을 열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모두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국책연구원에 계시기 때문에 조금 곤혹스러우셨을 수도 있으셨는데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도 진솔하게 또 체계적으로 이렇게 쭉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강좌로서의 그러한 내용적인 그런 부분을 정말 충분히 뒷받침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인 8월 25일에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에 계신 김학재 교수님을 초대해서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넘어라는 제목으로 시청자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더위에 몸 조심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